페이지 130페이지 자극과 반응 중에서 다시 1 오늘 뭘 배울 거예요? 감각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감각기관 예진아 네? 감각기관 뭐가 감각기관인지 아니? 귀요. 일단은 기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기관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잖아. 그치? 우리가 생물의 구성 단계 중에서 제일 생물의 최소 기본 단위가 뭐야? 그치? 세포. 세포가 모이면 뭐라 그래?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동물인 경우에는 기관 다음에 단계를 뭐라 그래요? 기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뭐여서 개체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배우려고 하는 감각기관은 이 단계 중에서 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얘 기관. 그죠?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장치를 갖게 되는 단계를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은 감각기관이라고 할 때 감각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크게 몇 가지 감각을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5가지. 오감각이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오늘 배울 게 그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 오감각. 5가지 감각이 뭐예요? 일단 시각. 그지? 그 다음에 듣는 거. 청각. 그 다음에 뭐? 미각. 미각. 맛보는 거. 그 다음에 후각. 후각. 냄새. 촉각. 그 다음에 피부 감각. 촉각을 포함해서 피부가 느끼는 감각을 피부 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오감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우리는 각각의 감각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의 감각 기관은 뭐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각의 감각 기관은 누구다? 눈. 눈이다. 청각의 감각 기관은 귀. 귀다. 미각의 감각 기관은 혀. 후각의 감각 기관은 코. 피부 감각의 감각 기관은 그냥 피부 자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감각 기관들은 어떤 정보를 감각하느냐. 우리가 그걸 자극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극원. 어떤 자극에 반응하느냐를 정리를 한다면 시각.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게 시각이야. 자극원을 우리는 뭐라 그래? 빛. 빛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빛 중에서 구체적으로. 가시광선. 그치, 가시광선. 뭐 중3 때는 뭐 그런 거 굳이 구별하지 않지만 오늘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빛도 여러 종류들 다 합쳐서 빛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지? 네. 원래 이제 빛을 통틀어서 원래는 뭐라 그러냐면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기파. 그래서 전자기파에는 여러 가지 빛들을 다 통틀어서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전파도 있고 마이크로파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X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근데 인간의 눈으로 인간 기준이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뭐예요? 가시광선이고 인간의 모든 빛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조금 세심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빛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각, 감각기관 귀, 청각의 자극어는 뭐라 그래요? 소리. 소리 또는 한문으로는 뭐라 그래? 음파. 근데 소리도 사실은 인간의 귀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알고 계신가요? 인간이 너무 고음 못 들어요. 아니면 초저음 못 듣습니다.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이제 진동수가 있는데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 영역대를 무슨 진동수라고 표현하는지 아시나요?
가청 진동수라고 표현해요. 음파. 보통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 영역이 20에서 2만 헤르츠 영역이에요. 이 영역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진동수 영역대를 우리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역대라 그래서 얘를 가청 진동수 또는 가청 주파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청 진동수. 그래서 통상 2만 헤르츠, 일반인들은 2만 헤르츠도 못 들어. 아주 민감한 사람들 정도만 2만 헤르츠 정도까지 듣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한 16,000헤르츠? 아주 고음을 들었을 때 그 정도까지 들어.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 감각기관의 성능이 점점 어떻게 되겠니? 떨어져. 그래서 청각도 떨어져.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고음이 잘 안 들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어린 학생들한테는 들리는 아주 미세한 막 고음, 찌릿찌릿하는 고음도 학생들한테는 잘 들리는데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막 모르는 경우가 있어. 어쨌든 그래요. 가청 진동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고요. 통상 2만 헤르츠를 넘어가는 그런 음을 무슨 음파라 그래? 초음파라고 얘기를 해요. 초음파. 박쥐가 초음파를 사용하고 막 그런다고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박쥐는 소리를 당연히 내요. 인간의 목소리처럼 소리를 내는데 단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거야. 초음파라고 해가지고 소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소리야, 소리. 알겠지? 소리인데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초고음을 내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박쥐는 그 초음파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 장애물에 부딪혀서 초음파가 어떻게 되겠니? 되돌아오겠지. 그걸 이제 듣는단 말이지. 그래서 가까운 장애물은 갔다 오는데 되돌아오는데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 거고 멀리 있는 장애물은 상대적으로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그거를 감각적으로 이제 귀로 판단을 해서 장애물이 앞에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눈으로 보지 않고 뭐 한다는 얘기야. 파악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박쥐는 레이더를 장착하고 달리는 거랑 똑같아. 대신 이제 눈은 안 보여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어쨌든 가청 진동수 음파 그거를 우리는 청각의 자극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미각 맛이란 뜻이지. 감각기관은 혀라고 얘기를 하고 미각의 자극원 뭐라고 써요? 뭐 맛이라고 쓰면 되겠지. 정확하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맛을 내는 물질은 화학 물질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는 건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맛볼 수 있을까? 기체, 고체, 아니면 상관없이 다 맛을 볼 수 있을까? 어? 다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야,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야. 액체 상태 화학 물질. 그러니까 혀로 맛볼 수 있는 물질의 상태는요, 액체예요. 설탕이나 소금은 고체잖아요. 근데 설탕, 단맛, 소금, 짠맛 느끼잖아요. 왜 뻥쳐요? 나한테 막 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뭐 굳이 이게 정답이야. 정답에 끼워 맞춰서 우리의 사고를 풀어 헤친다면 뭐예요? 설탕이 혀에다, 소금이 혀에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녹겠지. 액체 상태로.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로 녹겠지. 그런 상태에서 혀의 미각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액체 상태 화학 물질이 혀에서 자극원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 맛을 느끼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후각은 감각기관을 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극원은 우리 후각의 자극원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냄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냄새를 나게 하는 물질도 역시나 화학 물질인데 그러면 냄새는 얘도 결국은 화학 물질인데 우리 냄새 어떤 상태의 화학 물질을 냄새 난다라고 얘기를 할까? 기체 상태야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는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 시험에 요거는 물어봅니다. 액체 상태, 기체 상태.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부 감각. 자, 감각기관은 피부인데 피부 감각의 자극원은 뭐냐? 뭐를
피부는 느끼느냐? 여러 가지를 느껴요. 아시겠죠? 이런 거 느껴. 통, 압, 촉, 냉, 온. 뭐야? 고통을 느껴. 이게 고통이란 뜻이고, 압력을 느낍니다. 촉, 감촉을 느껴. 이거, 그러니까 감촉이 좀 세지면 압력이라고 느낄 거고, 압력이 더 세지면 뭐라고 느끼게 되는 거야? 고통이라고 느끼겠지? 그 다음에 냉은 차가움을 느낀다는 뜻이고, 온은 따뜻함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압, 촉, 냉, 온. 얘네들의 피부 감각은 이런 자극원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감각기관에서 배우게 될 거란 말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쭉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로 뭐부터 들어갈 거냐? 5가지 감각 중에서 일단 시각부터 들어갈 겁니다. 알겠지? 여러분들 A4지 있을 거고 필기장이 있을 거고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피부감각 뭐 이런 것들 다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구조의 명칭도 암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알겠지? 네. 일단 눈부터 보자. 눈의 구조. 눈의 구조. 자, 빛을 눈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에다가 최종적으로 보내야 되겠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빛을 뭔가를 봤다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뭔가를 봤다, 냄새를 맡았다, 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내가 느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극의 성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극이 성립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극의 성립이 되려면 어쨌든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판단하는 곳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지. 누가 판단해? 네. 뇌가 판단한단 말이야. 그 뇌 중에서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뇌도 대뇌, 소뇌, 중간뇌, 연수, 뭐 간뇌, 사이뇌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자극에 들어온 그 자극원으로 이제 들어온 자극을 판단하는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뇌가 무슨 뇌일까? 대뇌예요, 대뇌. 알겠죠? 의식적인 판단. 의식적이라는 얘기는 내 의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명령 내리고 할 수 있는 건 의식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활동, 의식적인 판단, 의식적인 명령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담당한다? 뇌 중에서 대뇌가 담당한다. 그래서 자극이 성립되려면 대뇌까지 그 신호가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눈의 구조에서 눈을 일단 크게 동그랗게 이제 그릴 거고 이 눈의 전체 안구를 표시할 거고 눈을 옆면에서 본 거를 그릴 겁니다. 옆면에서 보게 되면 이쪽 부분이 살짝 돌출됐지. 이렇게 살짝 튀어나왔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볼록 렌즈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고 색깔을 달래서 막을 하나 더 그리자. 이렇게 막을 하나 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막 하나를 또 그립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공간을 냅두고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이게 일단 전체적인 눈의 구조예요. 자, 보자. 이런 명칭은 각 구조의 명칭은 눈의 가장 바깥쪽에 얘 막, 눈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을 공막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공막. 알겠죠? 그리고 공막의 일부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요 부분은 공막 중에서 요 부분을 뭐라 그래? 각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막. 각막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눈이 나쁜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뭐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뭐 이런 거 하잖아. 각막을 이렇게 긁어내고 막 그런단 말이야. 자, 그리고 공막 바로 안쪽에 파란색 막으로 그린 요 안쪽의 막, 얘는 이름이 뭐냐? 얘가 맥락막.
맥락막. 얘 이름이 맥락막이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그린 이 가장 안쪽에 이 노란색 막은 이름이 뭘까요? 낙막. 얘가 망막입니다. 망막.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야. 대충 가장 바깥쪽 공막, 중간에 있는 막 맥락막, 가장 안쪽에 있는 막 망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알겠지? 그리고 요 앞쪽에 봤을 때 각막 바로 뒤에 여기 이제 빗금을 칠게요. 이 빗금 친 얘가 뭐예요? 얘가 홍채야, 홍채. 홍채. 얘가 홍채. 알겠죠? 그리고 홍채 안쪽에 옆면에서 봤을 때 볼록 렌즈처럼 생긴 얘 있잖아, 얘. 볼록 렌즈. 옆면에서 봤을 때 볼록 렌즈고 정면에서 보면 당연히 동그랗게 되겠지? 옆면에서 보면은 가운데가 볼록한 볼록 렌즈. 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수정채. 근데 수정채는 어이예요, 채자가. 홍채는 아이고. 나중에 쓸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인지 어인지. 맞춤법 잘 맞춰야 되고요. 수정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를 양 사이드에서 현재 그림에서 양쪽 바깥쪽에서 잡고 있는 얘가 뭐냐? 근육이에요. 수정체에 붙어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 이름이 뭐예요? 선모체예요. 아시겠죠? 얘 이름이 뭐다? 선모체다. 선모체는 수정체를 얘가 수정체라고 치자니? 수정체야. 얘를 잡고 있는 이 손가락 얘가 뭐라는 거야? 선모체. 얘가 선모체예요. 근육으로. 그래서 이 근육들이 수정체를 쫙 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선모체가 수축해가지고 수정체를 누를 수도 있어요. 당겨가지고 펼 수도 있고 눌러가지고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선모체의 역할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안에 채워져 있는 투명한 액체로 채워져 있어. 그냥 공기가 그냥 뻥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투명한 액체로 채워져 있어요. 얘를 뭐라 그래? 얘를 유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대충 아시겠나요? 이 눈을 정면에서 보게 되면 눈이 정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니?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정면에서 눈이 이렇게 보인다고 치자. 이게 이제 안구야. 이게 눈꺼풀이 되고 여기에 새까만 뭐가 있어요? 눈동자가 있겠지?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새까만 눈동자 주변에 갈색의 서클렌즈 낀 것처럼 그린다면 얘가 있겠지? 그잖아. 얘를 뭐라 그래?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뭐야? 홍채. 얘가 홍채예요. 얘란 얘기야, 얘. 알겠니? 그리고 가운데 까만 동그란 요 구멍 얘를 뭐라 그래? 얘를 동공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림에서 동공은 어디가 동공이에요? 비어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어있는 여기를 뭐라 그런다? 여기를 동공이라고 하는 거야. 결국은 빛이 눈으로 들어올 때 어디를 지난 빛이 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야. 동공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동공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각각의 역할은 뭐냐? 간단하게 보자. 공막이라고 하는 놈의 역할은 뭘까요? 눈의 형태를 뭐한다? 유지한다. 그리고 보호한다. 눈을 보호하고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공막의 역할이 되겠죠. 책에는 공막 나와 있지?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별표 맥락막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는 요 맥락막 얘 역할은 뭐냐? 우리가 낮에 집에서 잠을 잘 때 햇빛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면 낮잠 잘 때 창문에다가 뭘 쳐요? 커튼. 암막 커튼을 치잖아. 암막 커튼의 역할은 뭐니? 빛이 들어오는 걸 뭐 해주는 거야? 차단을 해주는 거지. 암실 효과를 만든다. 암막 커튼의 역할을 한다. 빛을 차단한다는 얘기잖아. 그게 이 맥락막의 역할이야. 맥락막은 빛이 동공을 통해서 들어오게끔 해야지. 다른 곳을 통해서 만약에 빛이 들어온다면 그걸 뭐 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차단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맥락막의 역할은 암막 커튼의 역할을 한다. 빛 차단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맥락막은요, 색깔이 있어. 무슨 색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어떤 색으로?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맥락막은 검은 색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맥락막의 역할이야. 이제나 이해되지? 그 다음에 망막. 가장 안쪽에 있는 망막의 역할이 이게 중요하죠. 망막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이 맥락막에 도달하는 건 아니잖아. 어디에 도달해요? 빛이 망막에 도달하게 되겠지? 그러면 망막에 빛이 도달하게 되면 도달했다라는 것과 그걸 인식한다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빛이 도달했으면 그 도달한 빛을 빛이 왔구나라고 하는 감흥, 느끼는, 감지하는 세포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거를 우리는 이 시각에서는 시각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각세포, 줄여서 시세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망막이라는 막에 그 빛을 도달했는지를 감지하는 세포들이 쫙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망막의 역할은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장소다.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장소다. 그리고 망막에는 빛이 도달한다. 알겠죠? 그래서 망막에는 시각세포들이 쫙 분포를 하고 있고요. 자리를 잡고 있고, 빛이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빛이 도달했어요 라고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야. 근데 보면 그림 잘 봐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빗금친 요 영역 여기. 여기는 지금 망막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시각세포가 있을까 없을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각세포는 망막에 존재하는 게 시각세포라 그랬어. 여기는 지금 망막 자체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여기는 시각세포가 없는 곳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각세포가 없는 곳이야. 그러면 이 부분은 특이하니까 이 부분에 명칭도 있어. 여기를 뭐라 그러느냐? 맹점이라고 얘기한다. 이 부분을 맹점, 시각세포가 분포하지 않는 곳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시각세포가 쫙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동공을 통해서 들어온 빛은 그래도 여기에 빛이 들어올 수 있고 닿을 수 있고 여기도 닿을 수 있고 여기도 다 닿을 수 있겠지만, 맹점에도 빛이 닿아한다. 닿을 수 있겠지. 근데 맹점에 빛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빛이 닿았어. 닿는다고 하더라도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잖아. 빛이 안 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빛이 닿아요. 닿지만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그 빛을 감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맹점에 빛이 닿으면 우리의 인간의 눈은 거기에 빛이 닿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체적으로 확률상 보게 되면 빛이 어느 지점에 가장 많이 닿을 확률이 높을까? 위치상. 여기겠니? 여기겠니? 확률상 여기겠니? 가운데겠지 뭐. 그치? 확률상 빛이 이렇게 해서 여기 많이 닿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부위, 여기는 평상시에 빛이 많이 닿을 지점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부위는 특별히 시각세포가 요 지점에는 특별히 뭐 하게끔? 많이 분포하게 있어.
그래서 이 부분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하는 이 지점을 뭐라고 그러냐? 여기는 황반이라고 명명을 해요. 황반. 시각세포 다량 분포.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거기를 황반이라고 얘기를 한다. 대충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전 책에 예전 우리 수업할 때 나가긴 했는데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시각세포라고 얘기를 했지. 시각세포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시각세포가 있어요. 하나는 원뿔세포라고 하는 시각세포가 있고 시각세포 이름이 하나는 막대세포라는 게 있어.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도 시각세포에 원뿔세포가 있고 막대세포라는 게 있어. 두 종류가 있어.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그런 것같구나 그냥 넘어가. 또는 원뿔세포는 예전 책에는 한문으로 뿔을 삼각뿔 무슨 뿔 할 때 그 뿔을 한문으로는 추라고 써요. 그래서 원뿔세포를 어떤 책에서는 원추세포라고도 표현합니다. 추가 뿔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막대는 한문으로는 막대 간자를 써. 그래서 막대 모양의 세포라 그래서 한문으로는 간상세포, 막대 모양, 간상세포. 그래서 어떤 책에 간상세포와 원추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원뿔세포하고 막대세포를 얘기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이 두 종류의 세포의 역할이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막대세포는 빛의 세기를 감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밝냐, 어둡냐. 요거를 감지하는 게 막대세포야. 알겠니? 그리고 원뿔세포는 빛의 뭐를 감지하냐면 색깔을 감지해. 이 빛은 빨간색이냐, 초록빛이냐, 파란빛이냐.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 있단 말이야. 빛의 삼원색이 뭐예요? RGB.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그 삼원색의 빛을 감지하는 원뿔세포가 각각 존재를 합니다. 빨간 원뿔세포, 초록 원뿔세포, 파란 원뿔세포. 그래서 각각의 원뿔세포는 주로 그 빛에 잘 반응하는 원뿔세포야. 그래서 원뿔세포는 색을 감지하는 세포고 막대세포는 명암을 구별하는 세포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라고. 책에 안 나왔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우리 그 시각세포 전체 시각세포 중에서 원뿔세포의 양이 많을까? 막대세포의 양이 많을까? 막대세포의 양이 많아요. 알겠니?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어두운 곳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 빛이 좀 어두운 곳, 빛이 부족해서 좀 어두운 곳에 갔어. 어두운 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물체의 색깔을 잘 구별하니 못하니 색을 잘 구별 못하지만 어두운 곳에 갔다고 하더라도 물체가 있구나 없구나는 감지를 한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밤거리를 간다고 쳐봐. 가로등도 없는 밤거리를 딱 갈 때 명암은 구별이 돼서 물체가 있다 없다는 판단이 되잖아. 그런데 물체가 저 멀리 있긴 있는데 걔가 무슨 색인지는 구별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명암 구별은 잘 됩니다. 왜? 막대세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건 안 나오고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라 라는 뜻이고요. 그게 시각세포란 뜻이야. 알겠니?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눈의 이상 중에 생맹이라는 눈 이상이 있지. 생맹 뭔 줄 알지? 생맹은 그 사람의 시각세포 중에서 어떤 시각세포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가 생맹일까? 원뿔세포야. 알겠어요? 그래 막대세포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막대세포에 이상이 있으면 그 병이 무슨 병이냐? 야맹증이라고 있대. 들어본 적 있어? 야맹증? 야맹증이 뭐냐? 말 그대로 밤야. 맹은 맹할 맹. 어둑해졌을 때 빛의 세기가 좀 적어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구별 못하는 증상을 야맹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타민 A하고 관련돼 있어. 알고 있어요? 야맹증은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좀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황반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원뿔세포든 아니면 막대세포든 간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곳이다. 주로 상이 닿는 곳이기 때문이야. 빛이 닿는 곳이 황반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각막. 각막의 역할은 뭐, 역할이라 그러면 뭐겠니? 처음으로 빛이 이동하는 눈의 구조상에서 처음으로 빛이 지나는 곳이 각막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각막을 지나서 어딜 지나? 동공을 지난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동공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빛은 각막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딜 지난다? 수정체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액체 상태, 투명한 액체가 있다 그랬지? 뭘 지나서? 유리체를 지나서 어디에 도달한다? 망막에 도달하게 된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막은 처음으로 빛이 지나는 통로고요. 홍채의 역할은 뭐겠니?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홍채라고 그랬지? 그지? 홍채가 얘가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홍채가 늘어나면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작아지게요. 반대로 홍채가 이렇게 수축이 돼가지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공의 크기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홍채가 얘도 하나의 근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늘어나는 걸 홍채 이완, 우리가 이완 수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 아시죠? 이완,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수축은 말 그대로 수축된다, 줄어든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인데 홍채가 이완되면 동공의 크기는 뭐 된다? 작아지고 홍채가 수축되면 동공의 크기는 뭐 된다? 커지게 된다.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홍채가 이완 또는 수축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어두운 곳에 갔어. 뭐 극장에 들어갔다고 치자. 영화를, 재밌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에 딱 들어갔어. 극장은 일반적으로 어둡잖아.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잘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러다가 좀 지나면 보이기 시작하지. 그래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이 어두우면 빛 자체의 양이 적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내 눈은 최대한 빛을 많이 받으려고 그럴까? 적게 받으려고 그럴까? 많이 받으려고 그러겠지. 그럼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된단 말이야. 그 얘기는 그 상황에서 홍채의 크기는 이완돼야 돼? 수축돼야 돼? 수축돼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반대로 극장에서 이제 영화를 다 봤어. 밖에 나왔더니 아직 낮이야. 환해. 맑은 날씨에 낮이야. 갑자기 확 밝아져. 그러면 갑자기 강력한 빛이 눈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좀 작아져야 돼. 왜? 빛의 세기가 세니까. 적은 빛만 들어와도 충분하다 이 얘기지. 현재 상황이.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려면 홍채는 뭐 돼야 된다는 얘기야? 늘어나야 돼. 이완돼야 되고.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좁혀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홍채의 역할은 뭐라고 정리를 하면 돼? 홍채의 역할은 들어오는 빛의 양을 뭐 한다? 조절해 준다. 그리고 홍채의 그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완 수축은요, 대뇌가 명령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 한번 해봐. 대뇌가 만약에 명령 내린다면 그걸 우리는 의식적인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식적인 행위는 내가 생각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의식적인 행위예요. 만약에 홍초 조절이 생각으로 가능하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번 해봐, 동공 한번 크게 한번 해봐, 그러면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동공 한번 작게 만들어봐, 그러면 작게 만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공 크기 조절, 다시 해서 홍채 조절은요, 대뇌가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홍채 조절을 담당하는 뇌가 누구냐? 중간뇌. 대뇌, 소뇌, 중간뇌, 뭐 사이뇌 이런 뇌들이 있다 그랬지? 중간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내 의지하고 무관하게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조절되는 그런 것들을 반사라고 얘기해.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의식적인 행위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이라는 얘기는 대뇌가 명령 내리지 않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사 중에서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선모체. 얘 하나의 근육이라고 그랬잖아. 누구를 잡고 있는 근육이라고? 수정체를 잡고 있는 근육이야. 수정체를 잡고 있는 근육. 그러면 이 수정체, 아까 얘 자체가 수정체라고 진짜 정면에서 봤을 때, 옆면에서 보면 가운데가 볼록한
볼록 렌즈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선모체라고 하는 게 여기 주변에 있는 이 선모체가 잡아 당긴다고 치었죠. 선모체가 전체적인 이 둘레가 늘어나면 수정체를 잡아 당기겠지? 그러면 수정체의 두께, 중간 두께는 어떻게 돼? 얇아지게 된다. 반대로 선모체가 수축을 해. 만약에 수축을 해. 이렇게 수축을 하면 중간에 있던 수정체의 두께는 어떻게 돼? 두꺼워지겠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얇아지느냐? 수정체가 하는 역할은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느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마다 초점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수정체의 역할이야. 알겠니?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의 중간 두께가, 가운데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될까, 얇아져야 될까?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얇아지고,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두께가 두꺼워져야 돼. 알겠죠? 정리 잠깐 하자. 수정체는 언제가 가운데 두께가 두껍다. 언제 두꺼워? 멀리 있는 물체 볼 때, 가까이 있는 물체 볼 때?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진다. 언제 얇아져야 돼?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얇아져야 된다. 근데 수정체의 두께줄을 조절하는 게 누가 그 역할을 한다고? 선모체가 그 역할을 한다. 선모체의 역할이 수정체 두께 조절인데 선모체가 이완될 때, 전체적으로 늘어날 때, 선모체가 이완되면 수정체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고요? 두께, 수정체의 두께 뭐 된다? 이게 이완이야. 이 손가락이 지금 선모체인데 이게 이완이야. 선모체가 이게 이완이야. 이완이라는 얘기는 늘어나는 거 이완이라 그랬지? 이게 이완이에요. 잡아 당긴다는 얘기가 되겠지? 수정체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선모체가 수축될 때 반대로 수정체의 두께는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나이가 들면 이 수정체 두께 조절이 잘 또 일어나질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 나를 포함해서 선생님도 3년 전만 하더라도 안경 안 썼어. 이 안경 무슨 안경인 줄 아니? 돋보기 안경이야. 볼록 렌즈 안경이다. 왜 그러냐? 3년 전부터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이는 거야. 초점이 잘 안 맞춰져. 그걸 우리는 뭐 나이 들어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못 보는 걸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 눈의 이상에서 원시라는 게 있고 근시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가 이거 지우고 다시 정리를 할 건데 노안이 결국은 원시예요. 알겠죠? 왜 그러느냐?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선모체의 기능이 약화돼서요. 그래서 두께 조절이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어쨌든 자, 선모체의 이완 수축에 의해서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되고 언제 두꺼워져야 된다고?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고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져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해가 됐는지 간단하게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나왔더니만 밝은 낮이었고요. 나와서 밝은 낮에 먼 하늘에 있는 구름을 쳐다봤습니다. 알겠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랬을 때 홍채, 선모체, 수정체, 이런 동공, 이런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해라. 일단 나왔더니만 밝은 낮이었대. 그러면은 홍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지. 홍채의 길이가 뭐 된다? 홍채는 이완된다, 수축된다? 이완돼야지. 홍채는 늘어나서 동공의 크기를 뭐 해야 돼? 줄여야 되겠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하늘에 구름을 봤다 그랬어요. 먼 물체를 봤다는 얘기잖아. 멀리 있는 물체를 보려면 수정체의 두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얇아져야 되겠지. 고로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주변에서 싸고 있는 선모체는 이완돼야 된다, 수축돼야 된다. 이완돼야 된다. 쫙 늘어나서 당겨가지고 두께를 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눈의 이상에서 뭐가 있다고요? 근시가 있고 원시. 원시가 있다 그랬지. 일단은 근시 뜻 자체는 뭐예요?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본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 이면에 따르는 내용은 잘 못 본다는 얘기지. 근시란 그러면 가까운 건 잘 본다 이런 뜻이야. 그럼 뭐예요? 먼 물체를 잘 못 봄. 이게 근시예요. 그럼 원시는 반대가 되겠지. 원시 뜻 자체는 뭐예요? 멀 원자 볼 시자. 멀리 있는 건 잘 보인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건 잘 못 본다는 얘기야. 가까운 물체 잘 못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이 들면 노안이 생긴다 그랬는데 노안이 근시라고 원시라고? 원시라고. 그래서 원시는 뭘로 교정을 하느냐? 교정할 때 쓰는 안경이 원시는요. 돋보기 안경, 볼록 렌즈 안경으로 교정을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눈에 이상이 많이 생기는 게 원시가 아니라 대부분은 뭐예요? 근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책들을 많이 보니까 가까이 물체는 잘 봐요. 근데 멀리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근시는 뭘로 교정할까? 돋보기의 반대인 오목렌즈 안경으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다음 그림은 눈의 구조상 근시인가요? 원시인가요? 하면서 그림이 그려지게 돼. 얘가 눈이라고 했을 때 하고 여기를 망막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눈은요. 빛이 정확하게 어디에 딱 맺혀야 돼. 망막에 정확하게 맺혀야 되겠지. 여기 이제 수정체가 있고 빛이 뿅 와서 이렇게 망막에 딱 정확하게 맺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정상적인 눈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근시는 정상에 비해서 어디에 초점이 맺히느냐? 근시는 가까울 근자를 썼잖아. 망막 앞쪽에 상이 맺히는 게 근시야. 이렇게 상이 여기에 맺혀. 근시 망막 앞에 상이 맺힌다. 이해됐니? 그러면 원시는 반대가 되겠죠? 원시는 망막 뒤에 상이 맺혀. 이렇게. 얘가 원시.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문제를 서술해 줄 때 이거를 이렇게도 서술합니다. 봐봐. 얘들아 봐봐요. 눈이 이렇게 있고 정상적으로 빛이 와서 여기에 모이는 게 정상적인 눈이라 그랬어.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망막의 위치 자체가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망막이 좀 이쪽에 앞쪽에 있었어. 그러면 지금 빛이 어디에 모였다는 얘기야? 망막 뒤에 모이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사람은 근시야 원시야? 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망막의 정상인에 비해서 좀 뒤쪽이 좀 넓었어. 이렇게 각막과 망막 사이의 거리가 좀 멀었어. 그럼 빛이 여기에 맺힌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망막 앞에 빛이 모이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근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도 서술한다고.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각막서부터 망막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빛 자체가 망막 앞쪽에 상이 맺혔다. 그건 근시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 앞단에서 볼록 렌즈를 써서 빛을 좀 한번 좀 모이게끔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오목 렌즈를 써서 빛을 이 앞단에서 살짝 퍼지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교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죠? 자, 페이지 131페이지 1번서부터 4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131페이지. 일단 문제 1번. 눈의 구조에서 A, B, C, D, E, F가 있는데 이 A, B, C, D, E, F부터 이름을 쓰자. A는 뭐예요? 홍채. 홍채. B의 이름? 수정채. 수정채 할 때는 이. C의 이름? 선모채. 선모채. D의 이름은 중간쯤에 있는 막이니까 맥락막. E의 이름이 망막. F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이니까 공막.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문제 1번.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누구예요? 이름은 그냥 쓰자. 선모채. 선모체. 2번.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킨다. 수정채. 수정체. 3번.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속을 어둡게 만든다. 맥락막. 맥락막. 4번.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분포하고 있다. 망막. 망막. 5번. 동공의 크기 조절을 하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홍채. 홍채. 6번. 눈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으로 눈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공막. 공막.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시각이 성립했다라고 할 때까지 빛의 경로를 정리할 거예요. 그게 문제 2번이지. 시각의 성립. 아, 참. 여기서 정리 안 한 게 있네. 얘 정리 안 했네. 얘. 시각 신경이에요. 얘가. 알겠죠? 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시각 세포의 역할은 빛을 뭘로 바꿔줘? 전기 신호로 바꿔. 그리고 그 전기 신호를 뇌한테 보내야 되겠지. 그래서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세포가 바로 시각신경이에요. 그래서 시각신경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대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각의 성립 과정을 쭉 머릿속에서 스캔한 상태로 얘기를 하면 빛이 들어와. 어딜 지나지? 처음에 각막을 지나지. 그 다음에 어딜 지난다고? 수정체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어딜 지난다고요? 유리체를 지나고요. 어디에 도달을 해요? 망막의 시각세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각세포가 전기신호로 바꿔서 시각신경으로 보낼 거고요. 그 시각신경은 대뇌에 연결돼서 대뇌한테 네가 판단해라 라고 보내게 된다는 얘기야. 이 과정이 시각의 성립 과정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첫 번째 기억 가로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수정체가 들어가야 되고, 유리체 다음에 니은 가로에는 망막의 시각세포, 그 다음에 시각신경, 뇌. 여기서 뇌는 대뇌를 의미한다. 됐나요? 네. 문제 3번. 오른쪽 그림은 주변이 밝을 때 또는 어두울 때 눈의 상태를 순서 없이 나타낸다. 가는요, 동공의 크기가 어때? 가가 작아. 그러면 지금 주변이 밝다는 얘기야, 어둡다는 얘기야? 밝다는 얘기지. 작게 만들어서 빛이 좀 적게 들어와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가는 밝을 때, 나는 동공의 크기가 커졌으니까 어두울 때겠지. 3-1번. 가는 주변이 밝을 때의 상태로 홍채가 뭐 되어 있다? 확장 되어 있다. 늘어나 있어야 된다. 2번. 가에서 나로 변할 때 동공의 크기가 커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뭐 된다? 증가한다. 알겠니? 이거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상식 아닌 상식인지 잠깐 할까? 우리가 동양인과 서양인을 비교할 때 단순히 비교했을 때 동양인 눈이 예쁘고 서양인 눈이 예뻐. 서양인 눈이 예쁘다고 왜 표현하지? 눈 크기도 크지만 또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니? 색깔? 그게 결국은 홍채 색깔이에요. 동양인들은 홍채 색깔이 대부분 눈색이야.
갈색, 검은색, 암갈색, 짙은 갈색이죠. 근데 서양인들은 뭐 갈색도 대부분 있지만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에메랄드색도 있고 다양한 색이 있지. 근데 그것도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또 뭐가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조사가 되냐면 동양인들의 동공 크기 평균 지름과 서양인의 동공 크기의 평균 지름이 달라. 누가 동공의 크기가 큰 줄 알아요? 서양인이 좀 더 동공의 크기가 크대. 조금 더 크대, 평균적으로. 그 얘기는 서양인들이 더 많은 빛을 노한다는 얘기야.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얘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몰라, 나쁜 거일 수 있어. 왜? 낮에 동양인에 비해서 빛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눈 부셔, 안 부셔? 눈 부시겠지.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선글라스 자주 껴. 눈 부시니까. 동양인들은 굳이 선글라스가 필요 없어. 물론 요즘은 많이 쓰긴 하지. 패션 아이템으로. 어쨌든 그런 차이도 있다더라. 4번. 다음은 먼 곳을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눈에서 일어나는 조절작용을 설명했다. 먼 곳을 볼 때 선모체가 뭐 돼서 수정체의 두께가 뭐 되나. 일단 수정체의 두께가 먼 곳을 볼 때 어떻게 돼야 돼? 멀리 있는 물체 볼 때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져야 돼. 그러면 선모체는 이완돼야 돼? 수축돼야 돼? 이완돼야 된다. 따라서 선모체는 이완돼서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져야 되고요. 반대로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선모체가 뭐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축돼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선모체는 수축되고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된다. 됐니? 네. 눈은 끝났네 그러면. 시각에 대해서 눈은 끝났어. 그리고 교재 보게 되면 교재에 이런 얘기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야, 동물의 눈이든 사람의 눈이든 간에 보통 지구상에 사는 어류, 조류, 뭐 포유류, 파충류 대부분의 동물들의 눈은 몇 개야? 2개잖아. 대부분 그렇지. 그지? 사람의 눈만 보더라도 2개란 말이야. 2개인 게 장점이 뭐예요? 하나였을 때보다 2개였을 때 장점은 뭐니? 넓어지는 시야? 하나여도 시야는 넓지 않을까? 그지? 2개라고 뭐 넓어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하나여도 넓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2개일 때 장점이 있어. 뭐가 있냐? 물체가 여기 있다고 쳐요. 이 눈으로 보는 것과 이 눈으로 이제 동시에 보겠지. 물체가 좀 더 멀리 있어. 이 물체보다 좀 멀리 있어. 그러면 이 눈으로 볼 때와 이 눈으로 볼 때 각이 달라져. 두 눈이 그 물체를 봤을 때 보이는 이 각 있잖아. 이거를 표현상으로 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차각. 시차각이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각도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겠지. 근데 눈 2개면 각이 만들어진다고. 물론 인간의 대뇌든 동물의 뇌에서는 이 각의 차이를 이미 다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각이 넓게 형성됐어. 물체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가 멀리 있다는 얘기야. 각이 크면, 시차각이 크면 가까이 있는 물체라는 얘기야.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시차각이 뭐하게 돼? 작게 돼. 그래서 나중에 실험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아시겠지만 두 눈을 뜨고 손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할 때 두 눈을 뜨고 이 끝을 마주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눈 하나 감고 대충 이렇게 해서 마주치게 하려면 잘 안 마주쳐서 거리 감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원리는요 나중에 2학기 때 별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별 측정할 때도 나오게 되는 얘기야. 알겠어요? 어떤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 시차각이 크게 만들어지면 가까이 있는 물체라는 얘기고 시차각이 작게 만들어지면 물체가 어디에 있는 물체라는 얘기야. 멀리 있는 물체라는 얘기야. 각이 좋구나. 뭔 얘기인지 알겠니, 혜성아? 네. 자, 잠깐 쉬자.